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베이징을 극비 방문해 딱 하루 일정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25시간 동안 베이징을 누빈 북측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철통 보안 속에서 방중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환대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우려 속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중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평소 붐비던 산책로는 텅 빈 반면 회사 구내식당은 붐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용 마스크가 한 장에 1,000원에서 비싼 건 5,000원까지 해 서민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6살 소년이 누명을 벗고 진범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정 전 의원을 정면 반박하면서 성추행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시간과 장소 관련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병했습니다. 대부분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O형 백신만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어제 중국을 극비 방문한 뒤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25시간 동안 머물렀던 북측 인사가 누군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타고 갔던 특별 열차, 또 중국의 경호, 그리고 의전을 고려했을 때 여러 정황상 그 인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인 걸로 현재 추정됩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선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최고급 승용차가 베이징역으로 들어가자 20여 대의 승용차가 줄지어 뒤따릅니다. 삼엄한 통제로 탑승자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녹색의 특별열차가 역을 벗어났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지 25시간 만입니다. 평양행 특별열차에 탔던 사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일행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일행은 앞서 오전엔 베이징의 첨단 기술개발구역인 중관촌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걸었던 그대로의 행적입니다. 최고위급 일행이 도착한 어제부터 베이징 도로는 곳곳이 통제됐고 무장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북한 일행은 어제 저녁 시간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수뇌부와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밤 11시 가까이 될 때까지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방중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중국 외교부는 특별열차가 베이징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외교 관리에 비춰볼 때 중국 정부는 북한의 최고 인사가 평양으로 돌아간 걸 확인한 뒤 누가 방문했었는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보신 대로 중국은 도로와 철도를 통제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의전 역시 국가 정상급 인사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맞은 중국 표정, 이어서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고위 인사가 탄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으로 들어서자 중국 공안과 경호 인력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역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이틀 전 북중 국경을 넘어 단둥역으로 들어올 때는 대형 가림막으로 주변 시선을 통제했습니다. 특별열차 통과를 위해 중국 열차 스케줄도 모두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 밖에선 의장대 수십 명이 도열했고 무장경찰들은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이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이 승용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탔던 차량처럼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去年4月、金正恩委員長が乗っていた車もナンバープレートはついていない。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 대의 호위 속에 역을 빠져나온 차량은 근처 도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국빈들만 머무는 갸오위타이로 향했습니다. 북쪽 일행의 숙소와 방문지인 중관춘 주변도 수백 미터 전부터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일반적인 국빈 방문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의 경호와 의전이 펼쳐지는, 그것은 결국 북중 관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중국이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대적 환대와 철통 경호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그럼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인사의 이동 경로를 알기 쉽게 저희가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북한과 중국의 접경 도시인 단둥을 통과한 특별 열차는 어제 오후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차로 달려도 한 11시간 정도인데 경호 문제로 열차의 속도를 내지 못해서 한 1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어서 베이징에서 도착한 이후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민대회당에서 어젯밤에 회담을 가졌고 국빈들만 머무는 갸오위타이에서 어젯밤을 묵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 열차는 베이징을 떠나서 현재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언제쯤 평양에 도착할지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이는 인사를 태운 특별 열차가 베이징역 플랫폼을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이용했던 이 특별 전용 열차는 시속 7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장치가 설치돼 무거운 객차를 21량이나 달고 있는 데다 저속으로 운행해야 탈선 등의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별 열차는 허베이성 해안도시 치낭다오와 랴오닝성 성도 선양을 거쳐 단둥으로 향하는 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로 길이만 900km에 달해 시속 70km로 쉬지 않고 달려도 1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특별 열차가 중국에 올 때는 단둥역을 통과한 뒤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을 감안하면 특별 열차는 내일 새벽 6시쯤에나 단둥 철교를 지나 북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교가 내려다 보여 특별 열차 경호 목적으로 비워놓았던 단둥시의 중렌 호텔은 내일 오후부터 영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今天预定的话，明天几点能入住？然后下午2点以后。 이 호텔이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특별 열차가 단둥 철교를 통과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현재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 어디에서도 아직 공식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또 새로 들어온 내용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 특별 열차에 타고 갔던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맞냐 이 부분인데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베이징 현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는 것에 거의 확신을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봤던 고참 외교관들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면 중국 정부가 과연 이렇게 후한 의전과 삼엄한 경계를 펼쳤겠냐는 데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현재 베이징은 삼엄했던 경계가 모두 풀리고 또 북한 방문단 일행의 동선을 따라서 막혔던 길이 모두 교통 통제가 해제돼서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현지에선 일단 김정은 위원장 쪽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군요. 그리고 또 이번 중국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가 함께 갔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북한 방문단 일행에 여성이 한 명 끼어 있다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여성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죠. 김여정 부부장인지 아니면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리설주가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최초의 외국 방문을 부부 동반으로 한 셈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당국이 여론을 통제해서 어제 인터넷에서는 관련어가 검색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정은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또 SNS에서는 이 북한을 뜻하는 조선이란 단어를 검색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관영 언론들은 이 수도 베이징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비판하는 글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반면 북중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은 급속히 퍼지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중국 방문은 남한 그리고 미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미리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중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유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면담했다는 보도 이후 3주가 넘도록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동정 보도가 한동안 끊겼던 적은 있었지만 공백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의문이 피어나던 시점에 특별 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겁니다. 방중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단숨에 세계의 이목을 끄는 충격 요법을 통해 북중 관계의 회복이라는 방중의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위해 우방인 중국의 측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엿보입니다. 대북 골수강경파인 볼턴 전 유엔 대사가 맥메스터 대신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리를 꿰찬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와 불만을 보낸 거라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자칫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전략 카드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선다는 그런 전략을 결과적으로 핵은 서서히 내주고 경제 제재는 빨리 풀어내려는 북한의 대화 로드맵에서 중국의 이해와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 복원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의 특별 열차입니다. 이 특별 열차가 중국 방문에 움직인 건 지난 2011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7년 만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외국 방문 때 비행기 대신 항상 열차를 고집했었는데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은 직접 비행기를 모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차를 택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짙은 초록색 바탕에 노란 가로선 무늬가 선명합니다. 열차 창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이용했던 특별 열차, 이른바 1호 열차와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2013년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당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열차 모습과도 유사한데 동일한 열차인지 같은 기종의 다른 열차인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특별 열차를 통해 방중한 건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처음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열차를 이동수단으로 택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해외 순방은 물론 국내 현지 지도에서도 열차를 고집한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전용기나 경비행기도 이용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모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5월 최룡해 당시 군 총정치국장 방중 등 주요 인사들도 항공편으로 방중해 간다면 항공기를 이용할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버지가 그 열차를 타고서 갔던 방식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평가를 해놨어요. 국제사회가. 며칠이 거쳐가지고 저 열차를 타고서 굉장히 정상국가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타는 특별 열차 내 1호 칸의 위치를 수시로 바꿔 안전을 도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북한의 중국 방문을 바라보는 한반도 주변 나라들의 속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도 북한과 관계가 껄끄러웠던 중국이 왜 북한의 손을 잡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최근에 굳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시점에서 북한과 만난 이유, 유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지난해부터 중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 관계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특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굴욕을 안겼습니다.
남북, 북미 회담의 이딴 성사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무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중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 소식을 집요하게 물을 정도로 조급해진 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이전에 북중 관계 복원이 필요했고 여러 차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건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난 지금이 북한과 만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我们对于六方会谈的立场是一贯的，我们希望大家呢都能为尽快重启六方会谈创造有利的氛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여러 나라가 얽히면서 예전처럼 다자구도의 복잡한 해법이 필요하게 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중국 방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더구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머릿속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성미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나 또 일본 언론, 주변 언론들은 꽤 떠들썩한데 미국은 생각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미국 행정부와 북미 전문가 외교 소식통을 접촉해봤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백악관은 사실인지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보도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사안은 중국에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기밀 사항이라 정부가 공식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한 보도가 있어 왔는데 이마저도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백악관을 잘 아는 소식통은 미국도 세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속으로는 좀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신중이 아니라 당혹 내지는 불편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으로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몰고 왔는데 이 시점에 둘이 전격적으로 만나는 그림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북중 회동으로 뒤통수를 쳤다. 김정은이 혈맹인 중국을 통해 산소호흡기를 다시 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미 주요 언론의 우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 미국이 어떤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 이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중심축으로 돌아가던 북핵 외교전이 복잡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북미 간의 담판으로 끝날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방중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입니다. 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나아지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 속마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남과 북,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개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기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북중 관계가 최악이라는 판단의 기초에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던 청와대로서는 신경 써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화판에 들어올 경우 비핵화 해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도 자신들에겐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를 쓰는 걸로 보인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 우호 관계에 기반해 공식 발표 외에 별도의 지원을 논의했다면 이는 회담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우리로선 내용 파악부터 애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 미국이 꺼낼 카드를 북한에 먼저 거론했을 수 있다며 우리로선 좋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에서 내일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중국 관영 언론이죠. CCTV랑 북한 조선중앙TV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제 중국 CCTV의 메인 뉴스가 우리 시간으로 8시부터여서요. 조금 전에 시작이 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북한 대표단 관련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평양에 도착을 해야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올 들어 북한 문제가 정말 파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중국 방문 역시 예상 밖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올해에서 상당히 좀 능수능란한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복원시키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시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차이나 패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중국을 끌어들여서 방중까지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몸값을 높일 수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동북아 구도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해볼 점은 그 양제츠 국무위원이 중국 국무위원이 원래 이제 방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차례 연기를 해서 모레 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김정은이 오는 것을 일정을 감안을 해서 그거를 만나고 나서 우리 측에 설명하려고 일정을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좀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앞서 이제 주변 국가들의 속내를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아마 여러 주변 국가들은 각자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 남과 북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중국 방문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이번 북한 대표단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사고 좀 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북한을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발이 자제되고 협상 모드가 이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금까지 없던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건데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로 그런 성과가 좀 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앞서 보도에서 일부 언급이 됐는데요. 이게 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즉 북중 관계가 복원된다는 건 북한한테는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탈출구가 마련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중국을 믿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좀 미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중미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경쟁 구도인데 이런 상태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예전처럼 감싸고 싶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은 무난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미국 변수 그리고 북중 밀착이라는 변수들이 가세가 되면서 이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정세,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나흘째 뿌연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죠. 미국 버클리 대기연구소가 오늘 측정한 세계 대기오염 지도입니다. 붉은색일수록 오염이 심한 건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주변 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공습이 일상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우리 주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를 뒤집어 쓴 타워. 그곳에서 본 풍경은 희뿌옇기만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여. 맞아, 잘 안 보여. 봄꽃이 등산객을 유혹해보지만 산책로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마스크해도 이게 잘 안 되는지 또 목은 칼칼하긴 하더라고. 어제도 그러고. 직장인들은 잠깐의 외출도 꺼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엔 평소보다 긴 줄이 섰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나가려면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니까 번거롭고.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전을 뺀 전국에서 나쁨 수준이 계속됐습니다. 나흘째 미세먼지가 뒤덮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외출을 자제하란 경고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따로 실내에서 쉴 수 있는 사정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쓰면 바로 이게 바로 나올 거예요. 벗으라고. 손님한테 미관상 안 좋다. 마스크 쓰게 해라. 이런 권유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어요. 저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면 야외 근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나쁨 수준일 땐 별다른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미세먼지도 재난 규정에 따라 심할 경우 각급 학교의 휴교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어도 저녁이나 밤이 되면 미세먼지도 좀 옅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낮보다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과 밤 중 언제 더 짙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낮이 더 밤보다 짙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낮이 많아 보이죠. 밤에는 잘 안 보이고 낮에는 하늘 보면 누런 게 딱 보이니까. 미세먼지 유입량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낮과 밤, 새벽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난 24일 서울과 경기, 대전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역마다 2곳씩 무작위로 뽑아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밤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PM 2.5의 측정값도 6곳 모두 낮보다 밤에 높았습니다. 그 낮에는 지표가 가열되면서 대류가 활발해지지만 밤에는 이제 지표가 차가워지면서 대기가 정체됩니다. 그래서 새벽과 밤에 농도가 높고 또 미세먼지는 기온이 높은 낮보다는 기온이 낮은 밤이나 새벽에 지표면에 더 가깝게 깔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야간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밤에 1시간 반씩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목도 약간 칼칼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야간 운동이나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인 마스크 가격이 저렴하진 않죠. 보통 2~3천 원, 비싼 건 5천 원까지 하는데 취약계층에겐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국에는 온종일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너도 나도 찾다 보니 아예 마스크가 동난 곳도 많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아마 거의 지금 1월 달부터 파는 거의 양만큼이 이번 주에 나갔어요.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처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해 2010년 5억 7천만 원어치에서 지난해 337억 원어치로 7년 새 60배로 늘었습니다. 마스크 한 개에 2~3천 원, 비싼 건 5천 원이나 하는 데다 세탁하면 기능이 크게 떨어져 마스크 구매에 드는 돈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 네 식구가 쓸 거 한꺼번에 한 20~30개 사서 쓰고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가격 어때요? 비싸요. 그러다 보니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한테는 이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노인, 임산부 등에는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매연 내뿜는 차량 운행 제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단속반이 노후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그러세요? 단속반을 무시하고 내빼기도 합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차량.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2배나 됩니다. 서울시는 수시로 이런 매연 단속을 벌입니다. 또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되고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2.5톤 이상 경유차는 무조건 단속됩니다. 단속되면 폐차하든지 저공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노후차가 좀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하루에 뭐 한 3대에서 5대 요 정도. 서울시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단속 시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단속 대상도 크게 늘게 됩니다. 중량에 상관없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되고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경유차를 단속하는 방안, 또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일반 경유차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78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 등을 거쳐 운행 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곧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사회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다음 달 초 그룹 내 호텔 계열사 등기이사로 사실상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한진그룹은 일단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귀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당시 여객기안에서 저지른 폭행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고 이후 보육원 봉사활동 등 오랜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으니 괜찮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엔 평창올림픽 성화주자로 나선 조양호 회장 뒤에서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3세의 갑질 행태로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인 만큼 복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여전합니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무한한의 관대함, 면죄부를 주고 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야 하는 모든 상황은 저에게는 이제 돌아가 있다는 거. 그룹 측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성추행 폭로 20일 만에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는 미리 정해진 취재진만 참석했고 영상 촬영도 금지됐습니다. 계속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면서 자신이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시간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1년 12월 23일 오후 5시를 넘어 문제의 호텔 카페에서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최근 발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린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시간은 정 전 의원의 측근이 정 전 의원을 호텔에 데려다줬다는 주장을 근거로 당일 낮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사진 780장을 공개하며 해당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 제기는 정치적 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SBS는 정 전 의원에게 당일 오후 5시 이후 행적을 물으려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년범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SBS가 처음 보도하고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권한남용,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시 16살 소년이 10년 옥살이를 해야 했지요. 누명을 벗고 진범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법원은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했다가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기회는 3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진범 김모 씨를 붙잡았고 자백까지 받아낸 겁니다. 김 씨는 진범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고 최 씨에게 미안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풀려난 김 씨는 거짓 자백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2010년 SBS 뉴스 추적에서 최 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을 처음 보도한 뒤 2013년 재심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의 항고로 2년이 더 지나서야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결국 2016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그제서야 진범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진범에 대한 단죄가 18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이 무죄 판결과 진범에 대한 처벌로 끝낼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알린 SBS는 2013년과 2015년에도 현장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나간 끝에 18년 동안 왜곡됐던 진실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도축장에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축장을 달아났던 소는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도축장에 끌려온 소가 2명의 남자에 의해 차에서 내린 뒤 잠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이 이미 한 사람을 공격한 소는 나머지 한 사람을 응시하더니 곧바로 달려듭니다. 소에 바친 70대 조모 씨는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한 명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55분쯤 서산시 팔북면에 있는 도축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축장을 뛰쳐나간 500kg이 넘는 암소는 2k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7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자국을 따라서 오다 보니 산속에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하는 위치에서 서 있더라고요. 발견 당시에도 소는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마취총 2발을 맞고서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간인들이 도축장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와 도축장의 관리 부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들이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도축 장소에 의무적으로 이제 넣은 부분도 있고요. 한편 소가 탈출한 오전 시간 내내 인근 마을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조심하도록 알리고 소방대원과 경찰은 수색을 하느라 소동을 벌였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택시와 버스 역시 어떤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과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도심 구간에서 안전띠를 하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시내에 돌아다닐 때는 짧은 거리로 많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벨트를 안 매는 경우도 워낙 많고 벨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 뒷좌석에 타는 승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뒷좌석에 벨트를 매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인식이 없어가지고 매는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의무화된 안전띠 착용이 시내 일반 도로까지로 확대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안전소호를 물어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위험성은 실험으로도 확인됩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승합차가 벽에 충돌했을 때 뒷좌석이라도 안전띠를 안 하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심각하게 다칠 확률이 16배나 높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유럽이나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자전거를 타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금까지 좀 무거운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잠시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 주황빛 눈이 내렸습니다. 지구가 아닌 화성에 온 것 같은 이색 풍경,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러시아 소치에 있는 유명 스키장입니다. 마치 화성에 온 듯 산이 온통 주황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곳이지만 지난 주말부터 내린 주황색 눈이 풍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곳곳에서 주황색 눈이 목격됐습니다. Это было очень красиво, город на мороженое, и мы катались по персиковым дюнам. 기상학자들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 폭풍이 강한 바람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 눈과 뒤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황색 눈은 5년에 한 번꼴로 내리는데 올해는 과거보다 모래가 더 많이 섞이면서 위성 사진으로 선명하게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유럽 기상 당국은 주황색 눈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돼지 농가에선 처음 발생한 A형 구제역인데 그동안 돼지 백신은 O형만 접종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돼지 900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장입니다. 정부는 이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3km 해처분은 한 5,3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7농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국내 모든 우제류 축산 농가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금지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407일 만이고 A형 구제역은 국내 돼지 농가에서는 첫 발생입니다. A형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소에서는 2번 있었습니다. 돼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소 농가와 달리 돼지 농가에선 지난 3년간 A형 구제역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습니다. A형 면역 항체가 없는 거예요. 항체 형성이 안 됐겠죠. 그러면 이제 발병이 되면 전체 다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걱정이 많이 되죠. 정부는 A형 구제역 백신 800만 두분을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 우선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차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위기에 몰린 페이스북이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화와 문자 기록까지 들여다봤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수집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내 콘텐츠 사본, 즉 페북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 등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가운데 일부는 페북 활동 기록 외에 음성 통화와 문자까지 사본에 담깁니다. 통화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통화 시간,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 SMS인지 MMS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정보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내 정보를 다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데이터까지 결합을 하면 개인의 과거의 어떤 행적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설치할 때 통화와 문자 이력을 업로드한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통화, 문자 기록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번호만 거기다 동기화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져간다 하면 당황스럽고 좀 기분도 나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방통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어떤 사용 조건에서 통화와 문자 이력을 수집했는지, 수집 목적은 뭔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지 파병 중인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크 부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협력의 상징이라며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형제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하메드 왕세제도 아크 부대를 양국 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의 고비는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오후부터 먼지도 많이 사라지고 기온도 크게 올라서 모처럼 야외 활동이 걱정되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남부지방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쪽 지방의 안개가 강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날이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약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모레가 되면 서쪽 지방의 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정확히 누군지 저희가 뉴스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어디에서도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